예, 7주차 7교시 수업을 계속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말한 거를 여러분 먼저 정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로마 제국이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같은 1543년이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90년 전에 이미 동로마 제국은 멸망했죠. 두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가 그 폴란드에서 크라쿠프, 지금 크라코우라고 그러죠. 크라쿠프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외삼촌이 후원을 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때 제가 피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볼로냐 대학에서 주로 공부했습니다. 교회법을 공부했고 그 후에 파도바 대학이라는 데도 가서 의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가 배운 의학은 전통적인 의학이에요. 갈레노스의 의학.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그 베살리우스의 새로운 이런 의학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재미있게도 이 천문학 분야의 새로운 혁명가인 코페르니쿠스는 인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의학을 아마 신봉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교회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정정 사항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12과로 들어가겠습니다. 12과 지브롤터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책에는 그렇게 이제 콜럼버스 얘기가 11과에 잠깐 나오고 12과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제목은 이 대항해 시대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이 지브롤터라는 것은 이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중해를 넘어서 대서양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처음에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까지 갔죠. 그 다음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바로 주인공이 여기 나오는 콜럼부스죠. 콜럼부스는 태생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메리카, 즉 서인도라고 그가 불렀죠.를 발견한 대가로 귀족이 되죠. 스페인에. 그리고 아메리카의 총독이 됩니다. 최초에. 콜럼부스는 1450년에서 1506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콜럼부스가 이 내가 인도를 발견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 당시에 그 인도를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하고 더 넘어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슬람이 그 지중해의 동쪽을 막고 동로마 제국을 이제 멸망시킨 후에 막고 마음대로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유럽과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통해 건너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아주 재미있는 착각을 하죠. 어, 그 당시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안 돼서 어, 그랬지만 콜럼버스가 하여간 이 계속 동쪽으로 가면은 계속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있다. 인도를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전제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바이킹족이 11세기경에 처음으로
가서 인디안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바이킹의 이야기고 이 일반 유럽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콜럼부스가 결국은 포르투갈 국왕의 허락을 못 받고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이사벨라와 페르난드 그 부부 왕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출발을 합니다. 배 세 척을 얻어서.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이 인도를 발견하면은 기사와 자귀를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총독지를 또 주고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자기한테 주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제 탐험을 시작을 해서 1492년에 드디어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하죠. 거기를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가 서인도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인도가 아니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서인도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고 비참했죠. 결국은 그들이 무력으로 이 인디안들을 인디오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 스페인어로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 오직 목적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금과 뭐 보석, 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 약탈한 후에는 그다음에 탄광, 광산을 개척해서 거기서 노동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바닷속에 가서 진주를 꺼내오도록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원주민들이 점차로 도망가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원주민들 도망간 원주민들이나 일을 잘 하지 않는 원주민들의 손을 자르고 코를 베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끔찍한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학대하고 학살하는 이야기를 스페인 사람들 자신이 그것을 이제 스페인 국왕에게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심지어 이렇게 불에 매달아서 목을 매서 불에 태우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스페인 사람 중에서 인도적인 사람들이 이 인디어들의 고통을 보다가 못해서 아주 인도적인 그런 인도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바로 흑인 노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후에 100년 동안에 그 당시에 북아메리카에는 인구가 1000만이고 남아메리카는 약 9천만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90%가 이제 그런 학대와 또 이제 유럽인들이 퍼뜨린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노예를 낳은 거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전 인류에게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농산물 구대륙에는 유럽에는 전혀 없었던 작물들이 이제 신대륙에서 이미 그 신대륙의 사람들은 그걸 주로 주식으로 먹고 있었죠. 여기 옥수수. 마야 사람들이 이제 옥수수를 주식으로 했다 그래요. 참 마야 문명은 멕시코에 있었죠. 그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근데 마야 사람들은 이런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랬는데 특히 천문학이 발달하고 수학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영의 개념을 만든 이 문명은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 문명하고 이 마야 문명이 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옥수수, 토마토, 우리가 좋아하는 토마토, 감자, 이게 다 아메리카에서 온 거고요. 이거는 바닐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무나무,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그 다음에 이게 담배, 예, 이런 것이 다 인디안들이 먹거나 이용하던 거죠. 이것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인들이 이제 그야말로 주식이 되었죠.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반면에 이제 구대륙에서 유럽에서 또 신대륙으로 간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미있게도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밀이나 쌀 같은 게 전혀 신대륙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대륙의 인디안들은 그 신석기 시대 말기에 그 아시아의 북쪽에서 그러니까 거의 우리랑 시베리아 이쪽에 몽골 시베리아 있는 그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링 해협이 아시아하고 아메리카가 얼었기 때문에 빙하기 거기를 건너서 아메리카를 건너갔다고 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쌀이나 밀을 경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전혀 아메리카에는 쌀이나 밀이 없었고요. 지금 뭐 중남미에서 뭐 구아테말라나 또 브라질 이런 데서 커피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 커피도 이제 유럽에서 건너간 거고 주로 그 아라비아 이쪽에서 건너간 거죠. 그 다음에 소, 돼지, 말 이런 가축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거를 데려가지 못한 거죠. 이쪽으로. 여러분 재미있는 게 여기 인디안들이 말 탄 모습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근데 이 말이 원래 인디안들이 기르던 게 아니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미국의 대평원에 말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말들을 기르다가 도망간 말들이 이 대평원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인디안들이 그걸 잡아서 길을 들여서 이렇게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그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과의 이제 가장 중심 내용인 이 사람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도 1561년에 태어나서 1626년에까지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국 경험론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리고 데카르트보다 이 근대 합리론의 또 아버지인 데카르트하고 동시대인데 데카르트보다 베이컨이 먼저 태어났어요. 한 30년 정도. 데카르트가 1596년생이고 베이컨이 1561년생이니까 딱 35년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베이컨도 천재적인 사람이죠. 12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리고 57세인 1618년에 영국의 대법관이 되죠. 굉장한 위치,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대법관 하면 알아주잖아요. 굉장한 위치에 갔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이제 뇌물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런던탑에 갇히고 결국은 정계에 은퇴하는 조건으로 풀려납니다. 그 후에 마치 우리 다산 정약용처럼 귀향을 가서 그야말로 다산도 책을 많이 썼잖아요. 목민심서 이런 실학책들을 집대성했죠. 이 사람도 불명예스러운 케이스지만 정계 은퇴를 한 후에 이제 학문적인 책을 쓰게 됩니다. 평생 그가 생각해왔던
그래서 6부작을 6권의 책을 구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대혁신이라는 책인데 우리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철학의 방법은 이제 귀납법인데 우리가 사고를 해나가는 이제 추론의 방식. 추론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해서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추리 또는 추론을 한다는 것인데 이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귀납법, 연역법, 유추법. 귀납법은 인덕션, 연역법은 디덕션이라고 하죠. 귀납법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례를 모아서 일반화하는 거고요. 연역법은 어떤 기본적인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어내는 거고, 유추법이라는 것은 A 대 B는 C 대 D다 해서 비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유추라는 것은 그래서 비례 관계만 있지 확실한 어떤 결정적인 결론을 얻기가 좀 어렵죠. 귀납법이 그럼 뭐냐 하면 귀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다면 예를 들면 백조가 무슨 색깔이냐라는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유형화해서 결론을 얻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귀납법이 만들어낸 이론이죠. 예를 들어 백조 하나를 보고 하얗다라는 어떤 명제를 만들죠. 백조는 백조 2, 3, 4 해서 백조 100마리를 보고 백조는 100마리가 하얗다 해서 점점점 더 많은 이제 사례를 쭉 경험을 하는 거죠. 즉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실험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조는 하얀색일 것이다 또는 하얗다라는 귀결을 얻는 거죠. 결론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귀납 논리죠.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면 그게 확신이 가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간 것만 본 사람은 사과는 빨갛다는 명제에 익숙한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 사과를 본 거예요. 그 부사 사과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상하네. 그리고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2번, 3번 이 녹색의 연녹색의 사과들을 보면 사과는 또한 빨간 것도 있지만 파란색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럼 사과에 대해 2가지 색깔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귀납적인 추리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영국 경험론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이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국 경험론이에요. 원래 우리 머릿속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로크가 타블라 라사, 빈 칠판이다 해서 빈 또는 서판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의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뜨거운 불에 손을 댔더니 뜨거워 해서 뜨거워서 그 다음부터 그걸 몇 번 해보면 이제 불이 뜨겁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은 열을 동반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명제를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칙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기획한 이 제목이 책의 시리즈의 제목이 대혁신.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겠다. 코페르니쿠스가 그 천동설의 체계를 지동설의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것처럼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대혁신을 한 것처럼 자기는 이 지식을 얻는 인식의 방법에 대혁신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프랜시스 베이컨의 야심이고 이것이 바로 경험론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최초로 1605년에 쓴 책이 학문의 진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납법을 그 학문의 진보는 귀납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경험을 중시했지만 그가 가진 전제들
을 이제 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더 이상 경험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마치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천동설을 버린 것처럼 더 이상 경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제 신기관이라는 겁니다. 노붐 오르가눔 해서 이 신 오르가눔이라는 것은 사실 기관이라는 말은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이 제목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이라는 책의 시리즈에서 왔죠. 오르가논은 논리학에 관한 책을 전부 모아서 오르가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논리학 체계라고 번역해도 사실 내용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연역 논리였죠. 그런데 어떤 전제로부터 전제 두 개를 연결해서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연역 논리는 반드시 맞죠. 타당한 추론을 했다면 반드시 맞는데 경험 논리는 그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유명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돌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봤어요. 베이컨은 첫째가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이라는 종의 본성에 따라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간은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곤충의 눈 같은 수백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눈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팔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두 개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죠. 기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종족의 우상에 해당합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은 이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편협한 성향이 초래하는 편견. 이거는 주관적인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우상, 여기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서 비롯되는 편견. 그러니까 언어가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전달받은 사람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이제 언어 때문에 생겨나는 편견이 시장의 우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은 권위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생겨나는 편견. 이것이 바로 과학이 굉장히 투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태까지 인정했던 이론들, 또 전통적인 어떤 관습이나 종교적 신앙 이런 것과 대항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히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것을 타당하게 이론화한 것, 어떤 종합해서 법칙을 만들거나 일반화시키는 결론, 그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회나 교회에서나 그것이 잘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런 전통적인 이론을 지키는 사람과 또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극장의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새로운 학문의 대혁신에 추구하는 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쓰다가 이제 이걸 쓰고 결국은 6부작 대혁신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죠. 그것이 여기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래학 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유토피아적인 책들과 비슷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이 대서양에 가라앉았다는 신화에 나오는 그 대륙이죠. 그 아틀란티스가 이제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솔로몬의 집이라는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기는 인간의 정말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 과학 주도의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죠. 그런 것을 그린 사람이 여기 유명한 토마스 모, 영국의 그 후에 나온 대법관이죠, 이 사람도. 그러면서 이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써서 유명해지죠. 거기에도 보면 유토피아의 이 땅이 유명한 이 모호가 구성한 이런 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집이라는 이 베이컨이 꿈꿨던 그 연구기관은 결국은 1660년 영국 왕립학회가 성립됨으로써 이루어지죠, 꿈이. 그래서 영국의 그 학문을 계속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모든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고 거기서 인정받는 그런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베이컨은 이제 1626년에 그 시골에서 눈을 통해서 이 닭고기가 이 눈 속에다 놓으면은 약간 얼면서 부패가 방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감기에 들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감기 여파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전에 배운 로마의 플리니우스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AD 79년이더라고요. 그때 가까이 가서 그 화산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다가 질식해서 죽은 것처럼 결국은 감기 실험을 하다가 감기를 얻어서 결국은 베이컨도 죽으면서 플리니우스와 같은 죽음을 내가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유럽의 결정적인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또 이런 사회의 변화, 르네상스가 중세를 이제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과학에도 이렇게 새로운 이제 지동설의 흐름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또 철학에서도 이렇게 프랜시스 베이컨이 나와서 경험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식민지화하면서 엄청난 금과 은이 유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페인이 그때부터 한 100여 년을 유럽을 지배하죠. 유럽의 최강국으로서 유럽의 바다를 지배하다가 결국은 영국이 그것을 빼앗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리고 나서 영국이 그때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대제국으로서 존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출발이 바로 15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죠. 16세기. 이것이 이제 오늘 12과 지브롤터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다른 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안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은 서양의 지배 아래 점차로 놓이게 되는 그런 동시에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다시 이제 아시아가 다시 서양, 이 서구와 동등한 경쟁을 하게 되고 동등한 위치로 점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